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은 지난번 고구려의 시조 주몽편에 이어 백제의 시조 온조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몽편을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고 이해하기 더 쉬울 수 있으니 유튜브 검색창에 문화 돋보기 주몽을 검색해보세요. 그럼 온주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 백제의 시조 온조는 유일하게 탄생 신화가 없죠. 그리고 백제의 건국 신화가 나머지 국가들의 건국 신화에 비해 유독 버전이 많고 더 복잡한 편입니다. 그만큼 시조 온조왕과 관련된 백제의 건국 신화는 개작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물론 신화 자체가 필연적으로 시대를 거듭하며 개작될 수밖에 없지만 백제의 경우 특히 심한 편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죠. 더군다나 이 시대의 역사는 신화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온조왕과 백제 건국 신화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번 영상도 그 신화적 해석과 역사적 교차 검토를 소개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온조에 대한 이야기 전에 유념하실 것이 신화는 주인공이 직접 그 당시에 그것도 단번에 만든 것이 아니라 후대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몇 번의 수정과 개작 작업이 거쳤기 때문에 신화도 다 제각각이라는 점, 후대인들은 신화 속의 역사적 사건들을 숨기려고 했거나 혹은 반대로 상징화하려고 했다는 점, 모든 역사서와 신화 내용들이 하나로 일관되지도 않기 때문에 100% 믿을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비록 온조에 관한 완벽한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온조는 누구이고 백제는 어떻게 건국됐길래 우리에게 이런 큰 혼란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고구려의 유화부인이 있으면 백제에는 소선호가 있죠. 둘 다 후대의 고구려인 백제인들에게 국모로 숭상받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유화부인은 그저 주몽의 어머니로만 남아있고 소선호는 백제 건국에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라는 점이죠. 소선호가 신화적 인물인지 역사적 인물인지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요. 소선호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부인이자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입니다. 주몽이 부여로부터 남하하기 전 고구려를 구성하고 수많은 부족 국가들을 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중 졸본 지역의 부족장 연타발의 딸이 소선호였고 부여로부터 남하한 주몽이 졸본의 연타발과 연합하며 소선호와 혼인을 했습니다. 둘의 정략 결혼으로 계류부가 탄생하게 됐죠. 당시 소선호는 과부였고 이미 두 아이 비류와 온조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화에서는 비류와 온조가 주몽의 아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비류와 온조가 주몽의 아이라고 보지 않는 쪽이 지배적입니다. 비류와 온조의 친부는 우태라고 하는데 우태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극히 적고 각종 설들만 난무합니다. 그러나 한 부족장의 딸이 결혼한 정도이니 우태라고 명명된 비류와 온조의 친부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삼국사기 기록은 비류와 온조의 친부가 주몽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우태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둘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비류와 온조가 양아버지든 친아버지든 주몽이 두 아이의 아버지적 존재로 있었다는 것도 의심이 됩니다. 두 사람이 고구려 왕자 출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단순히 신화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넘어가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의 여인 소선호는 선진국 부여에서 온 주몽 세력과 연합한 뒤 고구려의 핵심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덜커덕 부여에서 유리가 이끄는 2차 부여 유이민 세력들이 들어왔고 주몽의 유리를 후계자로 임명했죠. 그리고 소선호는 두 아이와 함께 일부 지지 세력을 이끌고 남하하기로 하는데 이게 소선호의 자발적 행보인지 혹은 유리가 이끄는 2차 부여 유이민 세력과의 경쟁에서 패배해서 쫓겨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선호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자면 졸본 지역 부족장 연타발의 딸입니다. 주몽이 구성했다는 고구려의 계류부 역시 연타발과 소선호의 졸본 토착 세력이 아니었으면 형성되지 못했을 집단입니다. 그런 소선호가 자기 세력과 고구려를 이탈했다는 것은 고구려의 왕을 배출하는 계류부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몽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왕이 되는 유리왕이나 3대 대무신왕 때에 나머지 4개 부족, 특히 송양의 후신인 소노부에서 고구려 왕족을 엄청 못살게 굽니다. 고구려의 영상이 아니니 고구려 이야기는 이쯤 하고 소선호는 비류, 온조와 함께 개선 밑으로 남하하다가 지금의 서울 한강에 다다릅니다. 주몽을 세운 고구려가 압록강 북쪽, 지금의 요령산 환인현 지방이었으니 소선호가 이끄는 세력이 한강에 도착했다는 건 지금의 북한을 종단했다는 거죠. 소선호가 이끄는 집단은 부하학이라는 곳에서 올라 서울의 지형을 보고는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백제의 건국 신화죠. 그렇다면 소선호는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건국한 여인이 되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사람이 두 나라를 건국했다는 일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가요? 신화 속 소선호의 행보는 창작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최고 아닌가요? 이야기 만드는 분들에게 스토리화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는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정말 곤욕스럽게 만든답니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들이 굳혀져 버려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면 이야기와 실제 있었던 사건의 경계가 애매해지죠. 가뜩이나 너무 오래전이라 고고학적 유물이나 신빙성이 보장되는 기록마저 없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안땡굴뚝의 연기가 나진 않는다고 고구려로부터 탈출해 한강으로 오기까지 고구려 유이민 집단을 이끌었던 여성 대표가 있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호의 존재를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간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잔류하고 있던 모계사회의 흔적이라고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소선호에 관한 남은 이야기는 잠깐만 있다가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소선호와 비류 온조 형제가 올라가 서울을 굽어본 곳이 부하학이라고 했었잖아요. 참고로 지금의 북한산에 가시면 부하학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소선호가 이때 올라간 산이 북한산이 아니었을까 추정하는데 등산이나 군사적 목적이 아니면 굳이 이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 봉우리를 올라가 봤는데 너무 높아서 밑에 서울 지형이 잘 안 보여요. 지형을 보고 감탄할 거면 정도껏 올라가야 하잖아요. 백제의 첫 수도가 지금의 서울 잠실 일대였다는 점에서 아마 소선호가 올라갔다는 산은 지형상 아차산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차산도 제가 직접 올라가 봤는데 실제 아차산에서는 백제의 도성으로 추정되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잠실 주경기장, 롯데월드가 다 보이더라고요. 한강도 당연히 보이고요. 그런데 다른 학설도 있습니다. 삼국사기 온조왕편의 기사를 보시면 어머니 소선호 사후 새 출발을 염원하며 온조가 수도를 천도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례성이 잠실이었으면 온조왕 때의 천도가 설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수도였던 위례성은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였고 온조왕 말년 수도를 옮긴 한성이 서울의 잠실이었다고 말하는 주장이 가장 유력합니다. 뭐 어디든 다 똑같이 한강 일대고 위례성이나 한성이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였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이다. 이토록 비옥한 땅을 본 적이 없구나. 이곳에 도읍을 정하면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겠어. 어머님, 제가 알기론 이곳에서 서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으면 무역에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도읍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바닷가는 토양의 염분이 너무 많아 농경에 불리할 것이다. 비류 왕자님, 이 강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를 띠처럼 띄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혀 있으니 이렇게 하늘이 내려준 험준함과 지세의 이점은 얻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여기에 도읍을 두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형님, 어머니 말을 들으시죠. 어머님 뜻이 저 그러하시다면 저는 바닷가로 가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이곳에 나라를 세우십시오. 저도 이제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여 독재적 세력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뜻이 정 그러하다면 그러거라. 가서 좋은 나라를 세우거라. 나는 온조와 함께 이곳에 도읍을 정하겠다. 다 아시겠지만 부하학에서 비류는 소선호 온조 일행으로부터 이탈해서 지금의 인천 미추홀에 독자적 국가를 세웁니다. 소선호와 온조는 자신들이 굽어본 곳에 성곽을 세우고 도읍을 정하니 성 이름을 위례성이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위례성의 위례가 한자어가 아닌 울타리할 때 우리라는 순우리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위례성을 만들고 구성한 주민들은 고구려의 유이민들만 있지는 않았겠죠. 당시 서울은 마한이라는 크고 작은 부족국가, 연맹국가, 성급국가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연합체의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도 토착 세력이 있었겠죠. 따라서 소선호 온조가 새로 만든 위례성 주민 집단은 고구려 유이민 세력과 한강 토착 세력이 합쳐서 만든 도시며 국가였습니다. 한강 토착 세력이 북방의 유이민 세력을 별 무리 없이 수용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철계라는 선진 문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선진 문물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전파됩니다. 한국사는 위만조선이 성립되는 시점에서 철기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위만이 쿠데타로 고조선의 왕이 되고 쫓겨난 고조선 왕은 도망가서 지금의 한반도 남부 마한 지역에 정착합니다. 이 쫓겨난 고조선의 준왕은 철기를 수용하기 이전에 왕이었기 때문에 아직 청동기 시대 수준이었고 따라서 소선호 온조가 한강에 도착했을 때 한반도 남부가 철기 문화가 우수했다고 하기엔 논란이 많습니다. 다만 이미 한반도 북방은 철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했고 고구려에서 온 소선호 온조도 마찬가지였겠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 이들은 압록강을 건너 한강까지 지금의 북한을 종단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한사군 중 하나인 낙랑군을 지나쳐야 합니다. 한반도의 철기는 위만조사 때 처음 성립됐지만 널리 확산된 건 고조선 멸망 후 만주와 한반도 중북부에 설치된 한사군을 통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철기 시대를 맞이한 중국의 세력들에 의해 한사군에는 철이 두를 쓰였고 소선호 대표의 고구려 유이민 세력들은 한사군 중 낙랑군을 지나치면서 한층 더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철기가 흔하지
친하지 않던 한강유역의 토착 세력은 싸워서 깨졌거나 싸워보지 않고 자기보다 강한 거 아니까 항복한 채 연합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정통성입니다. 주몽편에서 말씀드렸듯 고대 사회에서는 은근히 어떤 나라를 계승했는지 정통성까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고구려가 부여를 계승하며 정통성을 확보했듯이 백제도 부여라는 북방의 선진국을 계승했다고 표방하니까 한반도 중단부 토착 세력들은 부여와 고구려에서 온 유이민 집단들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엄밀히 말하면 백제 건국 세력인 소선호와 온조가 고구려로부터 온 건 맞지만 졸본 토착 세력 출신인 이들이 부여 출신들은 아니었잖아요. 주몽이 부여 출신이지. 이러니 백제 후예들은 형식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했고 백제 왕실의 성씨를 부여씨로 하는가 하면 나중에 6세기경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백제가 다시 중흥할 때 잠시나마 국호를 남부여라고 표방하기도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신화 조작이죠. 비류와 온조의 친부로 알려진 우태를 부여의 왕 헤브르의 자식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너무 대놓고 아들이라고 하면 티나니까 우태가 헤브르의 서자라고 하죠. 고구려나 백제가 부여를 자꾸 계승하는 건 내가 하늘의 자손이라는 일종의 선민서상과도 비슷한 겁니다. 철기 문화와 정통성 확보 덕분에 백제는 마한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로 부상합니다. 이제 국가명 백제의 뜻에 대해 한번 볼까요? 신화에 의하면 비류와 이별한 후 소선호와 온조가 한강 토착 세력과 위례성을 쌓고 세운 국가의 이름은 처음엔 십제였다고 합니다. 소선호와 온조가 고구려로부터 나올 때 그들을 따랐던 신하들이 오간, 마려 등 10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십제인데 이 중 오간과 마려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 주몽이 부여로부터 나왔을 때 주몽을 따랐다는 오이, 마리와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다 같은 사람이다. 아니면 그 아들들이다. 아니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관직 이름이다. 아니면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등등 또 설이 많습니다. 아무튼 엄마 말 안 듣고 인천 미추홀에 나라를 세웠던 온조의 형 비류는 아니나 다를까 나라 경영에 실패해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전부 위례성으로 들어왔답니다. 인구 비율과 국가의 규모가 갑자기 커지니까 더 큰 나라임을 선언하기 위해 온조가 국호를 십제에서 백제로 바꾸었다고 하죠. 이건 첫 번째 설이고 다른 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선호와 온조가 도읍을 세운 곳이 소위 마한으로 불리던 곳이었는데 경기도, 강원도 일부, 충청도, 전라도 일부에 걸쳐있던 마한은 약 54개의 크고 작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54개 중 소선호와 온조가 한강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이미 백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온조의 백제는 이 백제이고 마한의 백제국은 이 백제국으로 한자가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마한의 토착 백제국이 고구려로부터 온 유이민 집단과 연합하고 나라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백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두 국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위례성에 있는 온조 세력이 미추홀에 있던 비류 세력을 우의적으로 통합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류와 온조 이 두 사람은 진짜 형제였을까요? 중앙 집권화가 되기 전 삼국 중 고구려 왕실은 해씨와 고씨가 있었고 신라는 세 개의 성씨가 교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이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여씨 말고는 떠오르지 않죠. 그렇다면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달리 연맹왕국 단계 시절 왕실을 두고 다툼이 과연 없었을까요? 고대 신화에서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하는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느니 누구와 누구가 형제라느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대 사회에선 그놈의 선민사상 즉 정통성 문제 때문에 우리 시조가 누구의 아들이라며 신화를 막 바꿔댑니다. 온조와 비류가 형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둘은 어쩌다가 형제가 되었고 후대의 백제인들은 왜 두 사람을 형제로 설정하는 신화를 만들었을까요? 한강 유역에 있던 온조의 백제가 인천 미추홀에 있던 비류 세력을 우위에 점하는 입장에서 통합한 것은 맞으나 이게 무력 정복이 아니라 엄연히 통합이었기 때문에 비류의 후손들도 백제 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온조왕 사후 쭉 온족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나가다가 7대왕 사반왕이 재위기간 1년도 못 채우고 살해당한 뒤 왕위를 찬탈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8대왕이 된 왕이 고이왕인데 기록에서는 고이왕이 살해당한 사빈왕의 삼촌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고구려의 6대왕 태조왕이 5대왕 모본왕을 내쫓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참고로 태조왕은 성이 고씨, 모본왕은 성이 해씨인데 기록상 친족 관계를 따지면 상당히 복잡하고 요약하자면 6대 태조왕이 2대왕 유리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구려의 시주이자 유리에 붙인 주몽의 성이 해씨에서 고씨로 바뀝니다. 이는 태조왕이 이끄는 계류부 고씨가 계류부 해씨를 몰아내고 친족 관계를 억지로 껴맞춘 겁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백제의 8대왕 고이왕이 자기가 몰아낸 7대왕 사반왕의 삼촌이라는 점을 믿기가 사실 힘듭니다. 조선시대에 수양대군도 있는데 왜 고이왕이라고 자기 조카를 죽이지 못하냐고
왕이라고요? 이거 하나로 추정하는 건 물론 아니죠. 고이왕 다음부터 고이왕계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나가는데 백제의 10대 왕이자 고이왕의 손자인 분서왕이 자객에 의해 살해됩니다. 범인은 낙랑군이 보낸 자객이라고는 합니다. 그렇게 10대 왕이자 고이왕의 손자 분서왕 사후 즉위한 11대 왕이 글쎄 백제 6대 왕의 둘째랍니다. 11대 왕이 6대 왕의 두 번째 아들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나이를 고려했을 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친족 관계를 조작했다는 말인데 6대 왕이 7대 왕 이전의 왕이니까 아직까지 8대 왕 고이왕에게 왕위를 빼앗기기 전 온족의 후손이라는 점이고 11대 왕이 6대 왕의 아들로 족보를 조작한 건 잠깐 고이왕 때의 온족애가 절단됐다가 다시 온족애가 부활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12대 왕은 또 낙랑군 자객이 살해한 10대 왕 분서왕의 맏아들이래요. 어휴 복잡하죠. 한 줄 요약하자면 백제 초창기 왕계는 온족의 후손과 다른 세력이 왕위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현재 거의 모든 학자들은 고이왕계가 온조의 직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조상은 누구이냐를 따져봤을 때 온조의 형 비류밖에 더 있냐고 입을 모으고 있죠. 온조계와 비류계 이 복잡한 왕의 쟁탈전을 교통정리한 사람이 13대 왕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은 6대 왕의 두 번째 아들이라고 족보를 조작한 11대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대에서부터 7대까지는 온족에, 8대 고이왕부터 10대까지는 비류계, 11대가 온족에, 12대가 다시 비류계, 그리고 13대 근초고왕 때의 온족계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죠. 그 증거 중 하나가 왕호입니다. 13대 왕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인데 아직 온족계가 고이왕에게 왕위를 빼앗기기 전 6대 왕의 왕호가 초고왕입니다. 글자 하나 차이죠. 한자도 똑같아요. 근초고왕은 혹은 그 후손들은 의도적으로 온조왕계의 왕권이 확립된 것을 상징화하고자 왕권 쟁탈전을 종식시킨 근초고왕의 왕명을 6대왕 초고왕과 동일하게 한 거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기백 선생님께서는 근초고왕이 백제 왕실 쟁탈전을 종식시켰지만 여전히 비류계 후손들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은 두 세력의 시조인 온조와 비류를 친형제로 설정하는 신화를 조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주장을 조심스레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학자들이 이 주장에 동조하고 계시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그랬다는 구체적 정황은 없습니다. 비류와 온조가 친형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다 똑같은 성이 부여시일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애당초 성씨는 고귀한 혈통과 출신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부족장들이나 연맹왕들이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성씨 바꾸는 건 비일비재했습니다. 백제는 부여를 계승해야 했기 때문에 부여씨 사용은 일종의 불문율이었어요. 물론 비류와 온조가 실제 친형제일 수도 있겠죠.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두 개의 세력이 백제 왕위를 두고 치고받고 하다가 근초고왕 때 정리됐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측 일부 기록에서 백제의 시조를 구태라고 합니다. 신화 속 비류와 온조의 친아버지가 아니냐고요? 그 사람은 우태고요.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 설득력은 약하지만 구태와 우태를 동일 인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구태는 중국 측 역사서에만 등장하는 인물로 우리가 좋아하는 중국 삼국지 시대에 요동지역에 공손도라는 군벌 세력이 있었습니다.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공손도라는 사람의 아들이 나중에 원소 아들들을 죽이고 조조에게 바치죠. 제가 왜 갑자기 중국 삼국지 시대 인물을 말씀드리냐면 이 공손도의 사위가 구태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구태가 공손도에 의해 지금의 한반도 황해도 인근의 군사령관으로 파견됩니다. 왜 한반도 땅에 중국인이 누구를 임명하고 말고를 결정하냐 하면 당시 그 지역은 이제 갓 한사군의 지배에서 벗어난 공백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사람들에게 한사군 영토를 뺏길까봐 공손도는 빠르게 자기 사위를 보냈고 이 사람이 황해도와 경기도 북부에 백제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정통성이 필요하니 알고 보니 구태도 부여 출신의 왕자였다는 신화까지 만들어집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백제가 건국된 건 기원 전인데 이 구태라는 사람은 2, 3세기 때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인들이 하는 소리는 전부 개소리라고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구태라는 사람이 중국 측 역사서 몇 개에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태에 관련된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구태가 사실은 고이왕이거나 고이왕의 조상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대로라면 근초고왕 전까지 백제 왕실의 왕위 쟁탈전은 온조계와 비류계의 싸움이 아니라 온조계와 구태계의 싸움이 되는 거죠. 구태라는 존재는 우리 입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백제 건국 역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실체가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기도 뭔가 걸리는 정말 껄끄러운 사람인 거죠. 다시 온조의 이야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비류 세력까지 통합하며 마한 지역 내 루키로 떠오르는 백제도 그럼에도 마한 50여 개국 가운데 하나의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마한에서 가장 강력했던 목지국에 비하면 애송이었죠. 그래서 온조왕은 죽을 때까지 인근 마한의 속국들을 특히 말갈 그리고 국경을 거의 맞대고 있던 한사군 중 낙랑군과 거듭 싸워가며 몸집을 더 부풀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방의 유목민족 말갈족이 아니라 춘천지대에 있던 마한의 독립 세력들이었습니다. 늘 이겼던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제가 세력을 키워나가는 양상이었죠. 삼국사기에선 온조가 만 전체를 장악했다고 하지만 이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구려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전체를 장악했을 때가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였듯이 백제도 마한 전체를 장악한 건 온조가 백제를 건국하고 몇백 년 후인 근초고왕 때입니다. 근초고왕 은근히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근초고왕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조가 제위에 오른 지 13년이 되던 해에 왕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소선호겠죠. 그런데 왕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기록 바로 직전에 뚱딴지같이 노파가 남자로 변했다는 말과 5마리의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절대 이런 신화적인 미신, 전설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넣었다는 건 김부식이 어떤 특징적 사건을 비유했다는 뜻인데 그 숨은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파가 남자로 변했다는 말은 소선호로 대표되던 백제의 모계 사회가 이젠 온조로 대표되는 북의 사회로 넘어갔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백제가 건국될 때에는 왕이 온조가 아니라 소선호였으며 소선호 사후 온조가 본격적인 유일한 왕의 권한을 휘둘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마리의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아직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정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해석이죠.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선호 사후 온조왕은 어머니를 잃어 국가 분위기도 별로고 낙랑 및 마한의 국가들이 자꾸 침범해온다며 천도를 단행합니다. 이곳이 바로 한성이고 나중에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으로 수도를 지금의 공주시로 옮기기 전까지의 백제를 한성백제 혹은 한성시대라고 합니다. 온조의 천도를 소선호가 정한 도읍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에 나선 온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후로 온조 왕은 농경을 장려하고 마한의 속국들과 계속 싸우다가 삼국사기 피셜 서기 28년에 사망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거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온조 왕의 신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몽때처럼 더 혼란만 가중시켜드린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 다소 무책임한 말이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모두 중앙집권화 되기 전에 정확한 역사를 알기는 사실 힘듭니다. 저는 그래도 오히려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이 시대가 나름 재미있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 놓친 신화적 해석이 있다면 이 역시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